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코로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오던 집값이 마침내 하락을 멈추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을 멈추었다는 소식보다 더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이죠. 자,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는 바로 서울 집값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에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6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마침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보유세 기준일 이전, 바로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보유세 기준일이 닥치기 전에 급매물을 다 소진하고 또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이 많죠. 자, 이 9억 원 이하 중저가는 지속적으로 최근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방향의 느낌이 생겼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서울 집값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이고 더 궁금해 하실 것,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겠죠. 자, 지금부터 마침내 하락을 멈춘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움직이는 세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세계의 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기죠. 경제가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부동산 또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두 번째는 돈, 즉 유동성입니다. 이 돈이 절대적으로 많이 풀렸다, 적게 풀렸다의 문제도 있지만 금리 정책,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주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자, 정부 정책이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을 부양한다든가, 반대로 또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든가, 또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너무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 등등에 따라서 이 부동산 주식 시장은 그 움직임,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조금 전에 세계의 힘, 시장을 움직이는 이 세계의 힘과 구체적인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제, 자, 조금 전에 세계의 힘은 경제, 그리고 돈,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로 이 시장이 달라진다,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자, 경제가 좋다. 그리고 돈이 많다. 정부 정책도 좋다. 이러면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다 급등하겠죠. 자, 이때 정부 정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 우호적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가 좋고 돈도 많이 풀렸고 정부 정책도 시장에 우호적이라면 당연히 급등하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반대로요. 경제가 나쁩니다. 지금 나쁘죠. 그런데 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도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대책이 없죠. 급락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최근 이게 코로나. 자, 이 코로나 때는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고 돈도 뭐 소소했고 정부 정책도 뭐 그런 뜻밖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급락을 했던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경제가 나쁩니다. 돈은 많습니다. 다 지금이죠. 또 정부 정책도 부양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제는 나쁜데 돈은 많이 풀렸습니다. 주식 시장의 정부 정책은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종 부양 정책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죠. 자, 경제는 네 번째, 경제는 나쁩니다.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억제하는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하겠죠. 자, 이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 쪽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 현재까지 지금 시장, 주식 시장은 세 번째 경우, 앞서 설명드렸죠. 어떤 경우? 경제는 나쁘고 돈은 많고 정부 정책도 주식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부양. 자, 그 덕분에 주식 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네 번째 경우입니다. 자, 경제도 나쁩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 지속되어 왔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 경제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비로소 이제 마침내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말입니다. 자,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식이 계속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제 주식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런데 돈은 많다 말이죠. 돈이 많은데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담이 생기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 주식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기 마련이죠.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무도 경기 침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조차도 경기 침체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경제,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 재정 정책 그리고 신용 정책을 팍팍 쓰기에 아주 명분도 좋습니다. 반대가 적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강한 하방 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크게 떨어지는 일은 당분간 없을 수도 있다.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 돈이 쑥 들어오고,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 돈이 쑥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지금 부동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부담감까지 겹쳐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강한 하방 지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먼저 정리해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돈의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돈의 부작용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굉장히 관심사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돈의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크게 세 가지, 돈의 부작용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돈 가치 하락이죠.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요, 이 돈의 부작용은 이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칫 특히 부동산에서 말입니다. 돈이 계속 많아지면 시장에 이 정부 정책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이 정책을 이기는 것을 원치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돈의 부작용 세 번째, 재정 건전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처럼 비기축 통화 국가의 한계죠. 돈을 계속 끊임없이 원도 끝도 없이 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돈의 부작용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하는 나라가 바로 비기축통화국 한국 등과 같은 비기축통화국. 자,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그렇다면 이 돈의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날까? 자,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점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세 개의 힘, 바로 경제, 경기,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정책인데, 자, 이제는 경제, 경기랑 그 다음에 돈을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돈의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지점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는데, 자, 경제가 이제 계속 돈을 푸니까, 부양을 하니까 개선됩니다. 자, 미래,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에 개선된다고 한다면, 경제는 개선되는데,
이제 돈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까 돈의 부작용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돈의 부작용, 뭐 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크게 오른다. 자, 이것이 이런 돈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정부 정책은 이제 억제책으로 들어가겠죠. 최소한 억제는 안 하더라도 부양을 멈출 겁니다. 자, 억제 중에 하나가 뭐죠?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돈을 공급했던 것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결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경제가 좋아지고 돈의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억제를 하면 그래도 주식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바로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왜? 기업들의 리그가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동산 쪽은 어떨까요? 경제가 좋아져도 자, 돈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정부가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면 우선 부동산 쪽으로 많이 누르겠죠. 왜? 돈의 부작용이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돈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억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최소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칫 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또 좋아집니다. 개선. 자, 그런데 의외로 돈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돈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 아직. 자, 그랬을 때 자, 정부 정책도 만약에 억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돈의 부작용이 지금 당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제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부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개선이 되었고 돈의 부작용도 없으니까 주식시장은 오르죠.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경제도 좋아졌고 돈의 부작용도 없으므로 자, 정부 정책도 부동산을 그렇게 강하게 누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처럼 이런 강한 부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은 나쁨을 지속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경제 앞으로 나쁨이 계속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돈의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억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양책을. 왜냐하면 경제가 비록 아직까지 좋지 않지만 돈의 부작용이 늦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부양을 해 나가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합니다. 왜죠? 경제가 첫째 계속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정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부양이 스톱을 하고 부양 정책이 스톱을 하고 또 이제 돈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또 부동산도 하락을 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계속 나쁨을 지속한다. 자, 그런데 다행히 돈의 부작용은 없다. 자, 그랬을 때 정부는 계속 부양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왜냐하면 경제가 나쁨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와처럼 상승폭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제가 나쁘고 돈의 부작용이 없으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하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부양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양, 신용과 재정정책 부양을 계속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억제책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주식도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 2, 3, 4를 정리해 보면 그러나 이 4번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 경제가 계속 나쁨을 지속하는데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부양을 하는데 돈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반대로 1번과 3번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1번, 3번. 자, 1번, 3번 보겠습니다. 개선. 그 다음에 자, 1번은 어떤 경우 경제는 개선되는데 돈의 부작용은 발생하고 자, 정부가 억제하고 정책을 억제책. 그 다음에 3번 역시도 경제는 이제 나쁨이 지속되는데
돈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정부가 재정 정책, 신용 정책을 최소한 강하게 억제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정책들을 중단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주식 상승, 자, 1번 같은 경우는 주식 상승, 부동산 하락.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번과 3번의 다른 점은 뭐죠? 경제가 개선되냐, 지금보다,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나쁨을 지속하느냐, 그런 차이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의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즉,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지금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가 갚아야 되죠. 세금으로. 정세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정세에 대한 속도도 점점 빨라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이 코로나의 이 암울한 정국이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관련 세금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거둘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자, 이것들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이 추가 고려 사항이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돈의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 생긴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린 1, 2, 3, 4 네 가지 경우 외의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네 가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특히 서울 집값은 또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죠. 고가 아파트는 부자들의 리그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저가 아파트, 상대적으로 뭐 9억 원 이하 이런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는 실수요자, 탄탄한 실수요자층이 대기하고 있다. 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실물 경제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이 하락이 멈추었다. 자, 이 기사만으로 마음이 덜컥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서 섣불리 뛰어들다가, 이 부동산은 주식과는 다르죠. 주식은 뭐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은 소액이 아니고 또 부채까지 끌어당겨야 하고 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비용, 세금을 포함해서 또 거래 앞뒤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 아주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급한 마음에 뛰어들기보다는 실물 경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 그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시점은 대체로 올 가을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집값 마침내 하락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